특검에 이어 두 번째 검찰의 우병우 영장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자, 우병우가 왜 기각됐겠습니까? 우병우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그리고 국정원 같은 감사원, 국세청 같은 이런 경찰 같은 사정기관들을 전부 손 안에 쥐고 사실상 관장을 해왔습니다. 우병우가 처음에 청와대를 들어가던 2014년 5월 이후, 그때 이제 세월호 직후죠. 그때는 민정비서관에 불과했지만은 우병우는 제가 볼 때 최순실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는 곧바로 이렇게 3인방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흡수가 되었고요. 그때 터진 2014년 11월에 터진 3인방 찌라시, 3인방 정윤회 찌라시 사건 때 우병우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수습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이 그 찌라시라고 하는 청와대 문건, 사실상 찌라시가 아니죠. 보고 문건에 기재되어진 3인방이 강남의 중국집에서 주기적으로 회동을 해서 국정의 중요한 문제를 논하고 비서실장 교체까지도 언급을 하고 주요한 이건들도 논의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가 그 문건은 전부 허위이고, 이 3인방 찌라시는 경찰의 일부 정보 담당 경찰들의 문건 유출에 의한 찌라시 유출 사건이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짓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박한천이는 500일간 구속되고 또 다른 경찰 한 명은 자살하고,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하는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즉 이런 희생을 이렇게 떠밀고 경찰한테, 사실 권력에서 보면 말단이죠. 그렇게 낮은 계급의 경찰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권력에서 보면 말단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는데 우병우가 명백히 기여하면서 곧바로 민정수석이 되고, 그러면서 3인방 찌라시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김기춘을 쫓아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병우가 최순실과 3인방에게 신임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3인방도 우병우를 어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병기님부터 해서 비서실장들이 몇 명 있었지만은 다 무의미했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최고 실세는 우병우가 되었고 3인방 위에 올라서게 됐고, 최순실, 우병우는 한 몸통이 되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우병우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물론 검사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검찰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우병우가 검찰 조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머리 좋은 우병우가 박근혜 정권을 공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이 되면서 검찰 수뇌부의 모든 인사나 일들을 우병우가 관장했고, 검찰을 넘어서서 다른 사정기관들도 다 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말 한마디, 손끝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예사가 아니게 되어버렸고,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 우병우 신세를 안 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2014년 내내 석연찮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일 또한 3인방 찌라시 사건을 비판해온 제 입장, 유병헌 문제를 비판해온 제 입장과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병우를 비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즉각 반응이 와서 우병우 비판 한마디 했다고, 그것도 직접 비판한 것도 아닙니다. 곧바로 방송 출연을 정지시킬 정도로 파워를 보였습니다. 듣자니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특정 방송사에 전화가 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파워를 가진 우병우가
최순실과 3인방과 한 몸통이 됐다. 즉 최순실과 3인방은 9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진입할 때부터 한 몸통이었고 이 사람 4명은 누구도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딱 포위를 했어요. 아무도 이 틈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이 4사람에 대해서 기름칠을 잘 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나 일들을 관철시키는 수는 있었겠죠. 그러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들에게 엄청난 기름을 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유일하게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몸통으로 받아들인 단 한 사람이 우병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이 최순실과 3인방이 4인방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물론 최순실이 두목입니다만 여기에 우병우까지 들어가면서 5인방 체제가 구축이 되었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우병우와 관련된 재산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그토록 강하게 당시 조선일보를 공격을 했고 주필 하나도 옷을 벗겼고 또 우병우 자체를 건드리는 부분을 용납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우병우와 관련된 개인적 비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특혜 특권 문제 또 인사 전횡이라든지 권력 남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직무유기에 관한 문제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킨 문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불출석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단 하나도 죄가 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우병우 영장을 실질심사를 하는 날 그간에 미루어뒀던 고영태의 신병을 이 고영태 아파트 문을 따고 잡아갔습니다. 저는 고영태가 잘못한 부분이 많을 거고요. 처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남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을 하려 그러면 자신이 깨끗해야 되고 자신이 문제가 있다면 나도 처벌을 받을 거니까 남은 더 큰 문제도 처벌해 달라고 해야 말이 되지. 나는 잘못이 있는데 내 거는 작고 남 거는 크다고 해서 남은 다 골로 보내버리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한쪽을 선택했다 해서 무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고영태에 대한 신병 처리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우병우 영장 실질심사가 기각되는 날 고영태를 동시타임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고영태는 어제 우리가 구속적부심은 여러 번 받지만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라는 것은 이 일정한 시간 이 안에 잡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하게 되면 이미 체포시한이 지나버렸어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체포적부심을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 안에 갇혀있다가 곧바로 구속이 때 영장이 청구될 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좋지 않게 영장 청구로 끝이 나면 구속적부심을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살다 체포적부심은 처음 보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체포적부심 이것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결국 법원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다고 받아들이면서 고영태에 대한 이 체포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연락이 안 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을 따고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영태가 말을 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보고 여태까지 나온 내용은요. 고영태가 최순실 옆에서 권력과 검찰과 우병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병우 영장이 기각이 되었을 때 고영태 입을 통해서 그동안 고영태가 검찰에 전달한 말 중에 아직 조사가 안 되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비밀 창고가 별도로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건물 한쪽에 있다라든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또 검찰이
알고 있는 아직 특검이나 특수본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 고영태가 말한 검찰의 비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병우 영장이 기각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권 교체가 임박한 시점에서 야당으로 전해져 가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검찰 수뇌부는 검찰과 관련된 엄밀한 이야기가 터져나가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고영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고영태를 처리할 필요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일단 구속되거나 깜빵에 갇힌 사람이 뭔가를 폭로를 해서 권력과 맞섰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의 신병을 급속히 처리한 거다. 무슨 우병우 영장에 물타기 하려고 했다. 이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우병우의 개인 어떤 비리도 지금 뭉개버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우병우 일가가 가족회사 정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검찰은 이를 뭉개어버렸다. 특검이 그걸 넘겼답니다. 자료를요. 또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검찰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영장이 기각되게끔 그렇게 조사 내용을 기재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는 그걸 기다렸다라는 듯이 기각시키는 짜고 치는 고스톱 행태를 벌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병우 계좌에 십수억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개업했던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검사가 이 사건을 수임한 뒤에 이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우병우가 정관 외우로서 받았던 그런 변호사 수임료 중에 일부가 신고되지 않았을 의혹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병우가 수임을 했던 어떤 그림 파는 사람과의 사이에 벌어진 그림 문제도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고, 우병우가 또 수임했던 사람의 어떤 관련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 정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병우와 우병우 부인이 정강이라는 가족회사에 수억 원을 빼돌려서 유용했다라는 이 첩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검도 비겁합니다. 개인 비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하에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그냥 뭉개어 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병우 영장이 2차례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이 사태를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요. 검찰 내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처음 맡겼을 때 작년 10월이죠. 윤곽근 대구 고검장인데 이 사람은 우병우 연수원 동기입니다. 친구한테 맡긴 거죠. 박영수 특검도 결국 우병우에 대해서 조사를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일을 초래했고, 즉 우병우를 조사하는 신용만 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이번 기각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정수석이던 우병우는 검찰총장이던 김수남, 그 다음에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검찰국장과 엄청난 숫자의 전화통화를 한 것이 드러났고요. 우병우의 직권 남용 혐의를 파헤치려면 이런 검찰총장, 차장, 검찰국장 등과의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인데, 이런 검찰은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즉 우병우의 몸통은 검찰 수뇌부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우병우한테 영장을 청구하면서 개인 비리는 모두 영장에서 빼버렸습니다. 저는 한때 검찰이 우병우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같은 부분보다 사소한 개인 비리를 넣어서 싸게 갖다 오라 하지 않겠나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우병우는 이런 것조차도 뛰어넘을 만큼 막강합니다.
정호성이 구속된 것은 한때 권력 서열 1위로 꼽히던 정호성이 작은 기밀 유출로 싸게 갔다 오는 게 낫고, 그러면서 나머지 2명 3인방 중에 이제만 안 본 거는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병우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했는데, 우병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파워가 세고요. 박은 헛수яб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 무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시켜서 희생양으로 삼고 검찰 수뇌부가 자신들은 우병우와 더불어서 빠져나가 버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대한민국 검찰 수뇌부도 정말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검찰 하에서 우병우에 대한 처리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자, 검찰이 우병우와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이미 뒤집어 썼고요. 이걸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정윤회 3인방 지라시 사건부터 비롯해서 최순실 게이트까지 한마디로 우병우와 공범으로 움직였고, 우병우가 가게 되면 검찰 수뇌부 스스로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인적 청산이 되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저거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저는 검찰총장 김수남을 비롯한 우병우 등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여기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제만 안 본 건 이 두 인간에 대해서도 분노를 합니다. 저는 정권이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낮은 계급의 경찰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근로에서 보면 말단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는데 우병우가 명백히 기여하면서 곧바로 민정수석이 되고, 그러면서 3인방 지라시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김기춘을 쫓아내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병우가 최순실과 3인방에게 신임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3인방도 우병우를 어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뭐 이병기니부터 해서 비서실장들이 몇 명 있었지만은 다 무의미했고,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최고 실세는 우병우가 되었고 3인방 위에 올라서게 됐고, 최순실, 우병우는 한 몸통이 되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우병우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물론 검사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검찰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우병우가 검찰 조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머리 좋은 우병우가 박근혜 정권을 공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이 되면서 검찰 수뇌부의 모든 인사나 일들을 우병우가 관장했고, 검찰을 넘어서서 다른 사정기관들도 다 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말 한마디 손끝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예사가 아니게 되어버렸고,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 우병우 신세를 안 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2014년 내내 석연찮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 일 또한 3인방 지라시 사건을 비판해온 제 입장, 유병헌 문제를 비판해온 제 입장과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병우를 비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즉각 반응이 와서 우병우 비판 한마디 했다고, 그것도 직접 비판한 것도 아닙니다. 곧바로 방송 출연을 정지시킬 정도로 파워를 보였습니다. 듣자니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특정 방송사에 전화가 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파워를 가진 우병우가 최순실과 3인방과 한 몸통이 됐다. 즉 최순실과 3인방은 9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진입할 때부터 한 몸통이었고 이 사람 4명은 누구도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딱 포위를 했어요. 아무도 이 틈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이 4사람에 대해서 기름칠을 잘 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나 일들을 관철시키는 수는 있었겠죠. 그러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들에게 엄청난 기름을 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이 유일하게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몸통으로 받아들인 단 한 사람이 우병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이 최순실과 3인방이 4인방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물론 최순실이 두목입니다만 여기에 우병우까지 들어가면서 5인방 체제가 구축이 되었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우병우와 관련된 재산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그토록 강하게 당시 흡수가 되었고요. 그때 터진 2014년 11월에 터진 3인방 찌라시, 3인방 정윤회 찌라시 사건 때 우병우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수습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이 그 찌라시라고 하는 청와대 문건, 사실상 찌라시가 아니죠. 보고 문건에 기재되어진 3인방이 강남의 중국집에서 주기적으로 회동을 해서 국정의 중요한 문제를 논하고 비서실장 교체까지도 언급을 하고 중요한 이건들도 논의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가 그 문건은 전부 허위이고 이 3인방 찌라시는 경찰의 일부 정보 담당 경찰들의 문건 유출에 의한 찌라시 유출 사건이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짓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박관천이는 500일간 구속되고 또 다른 경찰 한 명은 자살하고 이런 사태를 벌어지게 하는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즉 이런 희생을 이렇게 떠밀고 경찰한테 사실 권력에서 보면 말단이죠. 특검에 이어 두 번째 검찰의 우병우 영장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자, 우병우가 왜 기각됐겠습니까? 우병우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그리고 국정원 같은 감사원, 국세청 같은 이런 경찰 같은 사정기관들을 전부 손 안에 쥐고 사실상 관장을 해왔습니다. 우병우가 처음에 청와대를 들어가던 2014년 5월 이후 그때는 이제 세월호 직후죠. 그때는 민정비서관에 불과했지만은 우병우는 제가 볼 때 최순실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는 곧바로 이렇게 3인방과 이렇게 한 덩어리로